자, 첫째 시간에는 그 팔품사의 앞부분 그 네 가지 품사 설명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전치사부터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전치사는 이제 단어 중에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인데,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전치사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at, on, in, 뭐 with. 그래서 뭐 간단하게 뜻으로 하자면 뭐뭐에, 대표적인 뜻으로 뭐뭐 위에, 뭐뭐 안에, 뭐뭐와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치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전치사에 대한 그 해결하는 방법은 나중에 차츰차츰 배울 거고, 이런 단어들을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제 전치사에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 전 시간에 마지막에 그 부사의 특징에 마지막 설명했던 거 있죠? 그거하고 이제 맞물려 가는 건데, 전치사가 나오면, 이건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전치사 뒤에는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뒤에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돼요. 명사 상당 어구라는 말은 전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명사 상당 어구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명사, 그리고 대명사, 동명사. 이 동명사라는 말은 지금 처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명칭 있잖아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라는 말 붙었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 동명사도 명사 역할하는 거예요. 동명사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은 형태상으로는 이거예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였는데, 전 시간에 잠깐 나왔죠. 동사 원형에 ing가 붙었는데 명사 역할을 하는 걸 동명사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되는데, 전치사랑 이 명사 상당 어구가 나오면, 문장 속에서 이게 나오면 반드시 전치사 앞에서 괄호를 열고 그 명사 상당 어구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괄호를 닫으세요. 이렇게 합쳐져서 문장에서 이 역할을 해요. 수식어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역시 전 시간에 영어에서는 수식어가 딱 두 가지가 있었죠.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렇게. 이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요.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전치사 뒤에 명사 상당 어구가 나오면 이걸 전명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외우는 한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합쳐져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하는데, 요 안에는 주어 동사는 안 보이죠. 그래서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져서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형용사구,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구, 이렇게. 그러면 이 모습을 가지고 또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죠. 그러면 형용사구냐 부사구냐를 또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별할 때 우리 전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부사의 특징을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만약에 이 모습을 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구, 이 모습을 가지고 명사 말고 다른 걸 수식하면 부사구,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요. 설명이 지금 전치사를 배우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설명이 전 시간에 했던 내용과 굉장히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딱딱 뭐가 와닿지가 않으면 전 시간 공부를 지금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복습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익숙해졌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게 점점 쉬워지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 시간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 개념이 딱 안 잡히는 학생들은 첫 번째 우리 수업했던 것을 한번 다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서 들어가세요. 전치사 뒤에 반드시 명사 상당 어구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명사 상당 어구를 이렇게도 불러요.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이 전사의 목적어라는 말도 벌써 세 번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명사의 쓰임 마지막 게 전사의 목적어였죠. 대명사도 전사의 목적어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사의 목적어라는 게 바로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대명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전사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대명사를 쓸 때는 전사 뒤에 대명사를 쓸 때는 반드시 목적격으로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사는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를 할 건데 접속사를 하기 전에 우리 저 35페이지를 보면 형용사의 세 번째에 보면 관사라는 게 있거든요. 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만약에 그 단어의 종류를 8가지로 나누면 팔품사인데 9가지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품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관사를 별도의 품사로 하나로 뽑아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구품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사는 넓게 보면 형용사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형용사 밑에 간단하게 이제 관사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관사라는 명칭은 그냥 별도의 품사라고 독립을 시켜도 괜찮아요. 자, 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관사, 또 하나는 정관사. 그리고 부정관사는 이걸 부정관사라고 그래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어와 언. 정관사는 더. 이걸 정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뜻, 부정관사 어와 언의 제일 기본적인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라는 뜻이 제일 기본적이고요. 하나라는 뜻. 그리고 정관사 더의 제일 대표적인 뜻은 그 책상 할 때 또는 그 소년 할 때 이런 뜻. 자, 그래서 이제 부정관사는 어와 언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정관사는 더 한 단어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부정관사부터 간단하게 쓰이며 이 간단한 단어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또 굉장히 중요한 거로 연결이 되니까 잘 해놓으셔야 돼요. 부정관사는 어쩔 때 쓰냐면 하나라는 뜻이긴 하지만 이 부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불특정하다라는 얘기라고 바꿔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관사는 어쩔 때 쓰냐면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한 명사. 아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그랬죠? 불특정한 명사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정관사는 그 책, 그 소년 이랬죠? 정관사는 이 정이라는 게 특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관사는 어쩔 때 쓰냐면 특정한, 상대방이 뻔히 아는 특정한 명사 앞에 덜을 쓰는데 그 덜을 정관사 이렇게 불러요. 자, 조금만 더. 부정관사는 상대방이 모르는 불특정한 명사라고 그랬는데 요 명사도 반드시 단수여야 돼요. 단수라는 건 하나를 뜻하는 거. 이 부정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단수 명사 앞에 붙이는 거고 정관사는 특정하다고 그랬죠. 특정한 명사 앞에다 붙이는 건데 특정한 명사인데 그 명사가 단수여도 되고요. 복수여도 상관없어요. 그 소년, 그 소년들, 복수라는 건 둘 이상을 가리키는 거. 그래서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차이점 잘 기억해둬요.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단수명사에만, 정관사는 특정한 명사면 단수건 복수건 다 붙일 수 있어요. 특정한 명사 앞에는 더, 불특정하고 단수면 어나 언을 붙인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관사에 대한 설명도 간단하게 했고. 자, 다음 6번째. 접속사. 여기서 이제 뒤쪽의 설명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명칭이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접속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 위 접속사.
등위, 요 용어 빨리 익숙하게 해놓고, 또 하나는 종속 접속사. 이 종속이라는 말 빨리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연습들 해놓고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 등위 접속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건 이렇게 세 단어. 우리 다 아는 단어예요. and, but, or, 그리고 등등 있는데 그 등등은 신경 쓰지 말고 and, but, or, 그리고, 그러나, 또는 요 세 단어가 등위 접속사다. 이렇게 외우고 등등이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는 and, but, or이라는 이 등위 접속사 세 개 있죠. and, but, or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나머지 모든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이렇게 나뉘었죠. 이 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영어 문장을 읽는데 지장이 없다고요. 그리고 긴 문장도 바로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접속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영어 문장을 빨리빨리 읽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해가 가능해져요. 근데 접속사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독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먼저 등위 접속사부터. 등위 접속사 and와 but과 or은 문장에서 역할이 뭐냐면,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대등한 성격의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시간에 또는 지금도 잠깐 나왔지만 구, 절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그래서 단어와 구와 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듣고, 자, 일단은 다시 등위 접속사는 요게 중요해요. 대등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대등한 성격의 단어, 구, 절을 연결시키는 게 등위 접속사고, 종속 접속사는 반드시 절만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구와 절의 개념이 딱 안 잡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용어를 잘 보세요. 종속 접속사는 절만 연결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이 등위 접속사는 절뿐만 아니라 구와 단어도 연결시켜요. 그러면 등위 접속사가 단어도 구도 절도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단어를 연결시키는지 구, 절을 연결시키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반드시 대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d가 나오면 이 대등하다라는 말을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요게 독해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문장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제 and나 but이나 or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and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and 뒤를 봤더니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앞에도 단어, 이렇게. and 뒤를 보니까 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도 구. and 뒤를 보니까 절이 왔어. 그러면 앞에도 절. 이런 걸 대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and 뒤를 보니까 단어 중에 만약에 형용사가 왔다고 해요. 그러면 and 앞에도 단어만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반드시 형용사여야 돼요. and 뒤에 만약에 부사의 성격을 가진 부사 구가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and 앞에도 반드시 부사 구가 와야 되고, and 뒤에 만약에 명사절이 왔다고 해요. 그러면 and 앞에도 반드시 명사절이 와야 돼요. 자, 이렇게 단어와 구와 절 요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품사까지 같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대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쭉 읽어 나가다가 등위 접속사 and나 but이나 or이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and나 but이나 or 바로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로서 형용사가 왔냐,
부사구가 왔냐, 명사절이 왔냐를 먼저 확인을 해요. 이걸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올라가서 대등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 다음으로 찾는 거고, 여기도 놓치지 말아요. and 뒤에 형용사가 와서 앞에서 형용사를 찾았는데 그 찾은 형용사 바로 앞에 컴마가 찍히면 앞에 단어로 형용사가 또 나와요. 여기 이 컴마가 바로 등위 접속사의 반복을 피하려고 등위 접속사 대신에 컴마로 대신한 거예요. 그럼 여기 컴마는 바로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nd 뒤를 봤더니 형용사가 왔어요. 그러면 앞에 반드시 형용사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왔죠. 근데 바로 앞에 컴마가 찍혔어요. 그럼 또 올라가. 그러면 또 있게 마련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앞에 컴마가 찍히면 앞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컴마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명심을 할 게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먼저 확인을 하고 대등한 걸 앞에가 찾고, 컴마가 있으면 또 앞에가 찾고, 컴마가 없으면 등위 접속사 연결하는 게 이제 딱 3개구나 내지는 2개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등위 접속사가 연결하는 걸 찾는 방법을 지금 잠깐 설명을 했어요. 자, 요거 지금 설명했던 거 우리가 독해 수업할 때 많이 연습을 할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해놓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 보면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를 비교했더니 등위 접속사는 단어는 쉬워 보이는데 조금 복잡해요. 종속 접속사는 단어를 아예 적어주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종속 접속사는 의외로 용법이 간단해요. 절만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점, 공통점을 다시 보세요. 절을 연결한다는 점은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의 공통점. 그런데 단어와 구에 있어서는 종속 접속사는 단어와 구는 연결 못 시켜요. 바로 여기가 차이점, 여기는 공통점. 이렇게. 자, 그러면 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 지금 이 설명이 이해가 될 거예요. 종속 접속사는 반드시 뒤에 절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쓰임이 절과 절만 연결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종속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절이 온다. 근데 절은 2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기억해두고, 종속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온다.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전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고, 종속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는 절, 문장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부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온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는 혼자서 단독으로 쓰이는 거고, 전사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고, 종속 접속사면 뒤에는 이렇게 절이 와야 된다. 자, 다시 보세요. 우리 전 시간에 마지막에 무슨 얘기 했었었냐면, 투부정사나 ing 설명을 하면서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한다 라고 설명을 했죠. 바로 이런 거,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든가 동사 원형에 ing 붙인 거, 바로 이것들이 같은 형태로 이렇게 셋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냐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형태가 똑같다 하더라도. 자, 근데 이제 요 단어를 잠깐 보세요. after, before.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since. 요 단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단어 자체가 부사로도 쓰이고요, 전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거든요. 그리고 접속사로 쓰일 때 after, before, since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접속사 중에서도 무조건 종속 접속사예요. 이것들은 접속사라면 이제 무조건 종속 접속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after나 before나 since는 부사도 되고 전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그러면 단어가 똑같은데 부사인지 전사인지 접속사인지를 어떻게 아냐? 이걸 우리가 해결해 내야지
문장에서 독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좀 전에 첫 시간에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구별하는 연습을 했는데 지금 요걸 놓고 보니까 부사가 다시 껴서 이제는 부사냐 전사냐 접속사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접속사 중에서도 당연히 종속 접속사. 그러면 부사인지 전사인지 접속사인지 어떻게 하냐? 그 얘기가 지금 쭉 훑어나간 거예요. 부사라면 뒤에 아무것도 안 와. 그런데 전사라면 반드시 뒤에 명사 상당어 와야 되고, 만약에 접속사라면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걸 잘 활용하면 접속사로 쓰였는지 전차로 쓰였는지 그냥 부사로 쓰였는지가 금방 구별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after나 before나 since 뒤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부사. 뒤를 봤더니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after, before, since는 전치사. 그리고 명사가 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문장의 동사처럼 보이는 게 나왔어.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주어라고 이제 바꿔 불러야죠. 그래서 동사가 나오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는 주어라고 이제 바꿔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after, before, since는 이제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들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접속사로 쓰였는지 전사인지 부사인지가 금방 구별이 돼요. 바로 이렇게 같은 형태의 것들이 두 가지 품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구분을 잘해줘야 영어가 빨리 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종속 접속사는 반드시 절만 연결시키고, 그래서 종속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온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계속이요. 종속 접속사의 특징. 종속 접속사는 종속절을 이끌어서 주절에 연결시켜요. 종속절, 주절, 요게 또 생소한 학생들은 또 요 부분에 대한 그 용어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종속절을 이끌어 주절에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종속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그 절과 절 중에 하나는 종속절, 하나는 주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절을 이끌어서 주절에 연결을 시키면 바로 복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복문이라는 것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문장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복문도. 자, 여기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종속절에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종속절의 종류가 세 가지. 여기가 이제 또 처음에 헷갈려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종속절 속에는 절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종속절이기 때문에 종속 접속사의 종류도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두 번째, 형용사절 접속사. 세 번째, 부사절 접속사.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영어를 공부할 거라면 이런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구별을 못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어는 어려워지고요. 이 구별이 처음엔 좀 헷갈리더라도 점점 윤곽이 잡혀 나가면 점점 영어는 쉬워지는 거고, 독해고 문법이고 뭐든 그냥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접속사를 설명을 하면서 뭐 종속절, 주절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복문이라는 말 나오고 여기서 또 단어와 구와 절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일단 여기서 멈춰서 교재를 잠깐 보세요. 교재 38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제 단어, 구, 절 설명이 나오죠. 자, 먼저 1번 단어. 단어는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의 낱말. 단어의 종류는 팔품사. 그 다음에 관사를 독립을 시키면 구품사. 그 다음에 2번 구.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하는 걸 구라고 하는데 구에는 주어 동사가 안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구의 종류가 세 가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렇게. 그러면 명사구 옆에 보면 아까 첫 시간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 있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의 ing. 형용사구, 부사구는 지금 이걸 거기다 적어놨죠. 전사 뒤에 명사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구의 모습에 전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첫 시간에 배운 to 부정사, 그리고 ing. 그리고 과거분사가 하나 추가되어 있죠. 나중에 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부사구 해서 옆에 쭉 있고, 자, 그 다음에 절.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구하고 절은 똑같은데 절에는 바로 이게 들어있다고. 주어, 동사. 그래서 이걸 종속절 이렇게 불러요.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종속절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그리고 절의 종류도 세 가지인데 여기서는 종속절의 종류만 알면 돼요. 종속절의 종류 세 가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구와 절에 대한 설명을 했고 교재를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기면 40페이지 보면 관련된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 어려워요.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나가면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 큰 가닥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 40페이지 맨 위에 문제 보세요. 다음 문장에서 구는 밑줄을 쳐요. 구. 그리고 절. 여기서 절이라는 건 종속절 말하는 거예요. 절은 괄호를 쳐서 먼저 구하고 절을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줄을 쳐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속절은 이렇게 괄호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구하고 절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한 다음에 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명사, 형용사, 부사. 그러면 밑줄 쳐놓은 구를 하나의 단어로 보고 문장에서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로 뭘로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연습을 하라 이거예요. 또 종속절의 모습은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면 절, 종속절, 종속절의 종류도 세 가지라고 그랬죠.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러면 또 문장에서 종속절이 명사처럼 쓰였냐, 형용사처럼 쓰였냐, 부사처럼 쓰였냐를 여러분들이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B번에 20문장을 쭉 해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넘겨보세요. 39페이지 보면 여기도 이제 연습 문제인데 단어마다 이제 그 문장마다 단어들 몇 개를 밑줄을 쳐놓고 각 단어의 품사를 말해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문장 속의 쓰임을 보고 품사를 확인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보세요. A의 1번. work라는 단어는 명사할 때는 일이란 뜻이고요. 동사할 때는 일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자마자 이거 명사다, 동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장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문장에서 뭐로 쓰였냐를 보고 명사인지 동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품사로 쓰였는지를 따지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게 영어에서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밑줄 친 단어의 뜻을 만약에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지금 칠판으로 수업하고 있는 팔품사의 기본적인 역할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 단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품사를 우리가 확인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영어 공부가 빠르고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 문제, B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꼭 풀어놓고 나중에 이제 수업 중에 하면서 다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 설명으로 다시 듣고 이렇게들 하세요. 자, 그 다음 41페이지 보세요. 지금 팔품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동사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를 하다 보니까 단어나 구나 절이라는 이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
구와 절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줬고 지금 연습도 하라고 연습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복문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절, 종속절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 때문에 헷갈려 할 수가 있어서 용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영어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기초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팔품사는 거의 끝나가요. 이제 동사만 배우면 팔품사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팔품사 말고 동사의 문장의 종류라는 게 이제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그 핵심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문장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지금 먼저 조금 하고 들어갈 테니까 여기 설명을 잠깐 보세요. 문장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문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별하는 기준이 달라요. 첫 번째, 문장의 형식이나 문장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구조로만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구조. 두 번째, 구조나 내용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형식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 두 번째가 우리한테 익숙한 문장의 오형식이에요. 근데 이 문장의 오형식도 대부분을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읽어보고 넘어가 버리고 형식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해석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의 오형식은 정확하게 형식 구별을 할 줄 알고 그 형식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의 오형식이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지금 문장의 종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조나 구조, 형식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용으로만 구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문장을 구분을 하는데, 먼저 형식으로 구별하는 건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우리한테 좀 익숙한 얘기고, 그 다음 구조로 나누는 구분이 바로 이거예요. 단문, 중문, 복문, 혼문 또는 혼합문. 근데 혼문, 혼합문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단문, 중문, 복문 요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이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구별이 되고 나면 조금 있다가 형식 구별하는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구분은 이런 거예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기원문. 내용으로 문장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평서문 속에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속에 긍정문, 부정문, 낫이 들어있으면 부정문 아니면 긍정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명령문 속에 긍정문, 부정문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긍정문, 부정문이라는 용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에 따른 분류, 그리고 이제 구조에 따른 분류, 단문, 중문, 복문 이런 식이에요. 자, 그 중에 형식에 따른 분류와 내용에 따른 분류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구조에 따른 분류를 지금 설명을 끝낼 테니까 구조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문장의 종류를 구조로 나누다 보면 지금 말한 세 가지 단문, 중문, 복문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단문의 단이라는 건 단수의 단수, 그리고 복, 이거 복수, 중, 이것도 복수의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단문이란 건 뭐냐면 문장이 주어 동사가 하나, 단수. 주어 동사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단문. 주어 동사가 하나인 문장을 단문이라고 하는 거고, 중문과 복문의 공통점, 주어 동사가 둘 이상인 문장을 중문 또는 복문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주어 동사가 둘 이상이다. 그 말은 문장이 둘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려면 접속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문과 복문의 차이가 나와요. 우리 여기 접속사 다시 봐봐요. 접속사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요걸 잘 보면서
먼저 중문부터. 중문은 주어 동사가 둘 이상인데 접속사가 있어야 이제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거 아니에요. 중문은 접속사 중에 등위 접속사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 문장을 중문 이렇게 불러요. 복문은 문장과 문장을 종속 접속사로 연결시킨 문장을 복문이라 부른다고. 자, 여기서 다시 봐요. 종속 접속사로 절과 절을 연결시키면 바로 복문.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절과 절을 연결시키면 이걸 바로 중문.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문이라는 말은 복문하고 구별만 할 줄 알면 되고요. 여기 복문만 다시 보세요. 복문 그러면 종속절 주절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복문에만 주절, 종속절 이런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주절, 종속절을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문, 중문, 복문 설명은 끝났는데 그러면 복문에서 주절과 종속절은 어떻게 구별하냐? 굉장히 쉽거든요. 자, 보세요.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종속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종속 접속사는 여기에 위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종속 접속사는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잠깐 놔두고 등위 접속사를 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등위 접속사는 반드시 대등한 성격이어야 되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 자리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야 뒤에 문장 나오고 앞에 문장 나오고 양쪽이 대등해지겠지. 그래서 등위 접속사의 위치는 여기밖에 안 되지만 종속 접속사의 위치는 내용만 가능하다면, 내용만 맞다면 문장 맨 앞에 쓰기도 하고 문장과 문장, 다시 말해 절과 절 사이에 쓰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복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잘 보세요. 아래 거부터. 종속 접속사 앞에서 괄호 열어. 그래서 문장 끝까지 닫어. 바로 이게 종속절이에요. 그러면 종속절을 제외한 나머지 문장 있죠. 이걸 우리가 주절 이렇게 부른다고. 자, 위에 것이요. 종속 접속사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괄호를 열어서 뒤로 쭉 봤더니 주어 동사 한번 나왔죠. 또 뒤로 쭉 가니까 주어 동사 또 나왔죠. 바로 여기까지. 이걸 종속절이라고 하고 남아있는 바로 이걸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절, 종속절, 주절, 종속절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을 복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문장이 짧겠지만 문장이 이제 주어 동사가 두 개가 합쳐져 버리니까 문장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 문장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종속절, 주절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칠판에 적어 준 거예요. 자, 여기가 종속절, 이게 주절. 여기가 종속절, 이게 주절. 이렇게 되죠? 자, 잘 보세요. 종속절은 종류가 3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종속절의 종류는 3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부사절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팔품사 역할 있죠? 그걸 가지고 종속절이 이거냐를 구별할 수 있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종류 중에 그 단문, 중문, 복문 얘기는 먼저 끝냈어요. 교재 42페이지 보면 맨 위에 2번 있죠? 거기서 이제 단문, 중문, 복문 얘기가 쭉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설명을 했고, 자, 다시 앞으로 넘겨보세요. 지금 이제 팔품사 중에 마지막에 하나 동사만 남았어요. 동사 일단 간단하게 칠판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랑 관련해서는
책을 보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보세요. 어떤 단어를 동사라고 하냐면 단어의 뜻이 뭐뭐다, 뭐뭐하다, 다로 끝나는 뜻을 가진 단어들을 동사라고 부르는데 동사는 문장에서 이런 역할을 해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동사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를 가짐. 이게 동사의 기본적인 특징. 자, 근데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다는 정도 알았으면 이제 꼭 외우고 와야 될 게 있어요. 이 뭐뭐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는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장의라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문장의 동사의 기본 형태라고 하면서 요 네 가지 것을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면 이제 접근이 점점 빨라져요. 자, 먼저 첫 번째, 좀 이따가 또 다 나올 얘기예요. 조동사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can, may, will, must 이런 거를 조동사라고 하거든요. 동사의 뜻, 문장의 동사의 뜻을 보조해 주기 위한 것을 조동사 이렇게 불러요. 조동사가 문장에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반드시 이런 걸 외워놔야 돼요. 자, 그 다음 동사의 기본 형태라고 외워두라고 한 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진행형을 만들 때 그 방법이 있어요. 완료형을 만들 때도 그 공식이 방법이 있고 정해져 있는 걸 그거 우리가 외우고 들어가야 되니까 수동태를 만들 때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외워버리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걸 먼저 빨리 외워버리라는 얘기예요. 먼저 진행형을 만들려면 앞에 비동사를 써요.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의 ing 이런 걸 진행형 이렇게 불러요. 완료형을 만들려면 앞에 have 동사를 써요. 그리고 뒤에는 pp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pp 이런 걸 완료형.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have pp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수동태 또는 수동형을 만들려면 앞에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pp, bpp 이런 걸 수동태, 수동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워놓고 나올 때마다 이제 그때그때 또 연습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해를 잘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팔품사의 설명은 다 끝나요. 그럼 이제 핵심 기초의 설명의 반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품사로서의 동사가 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 문장의 동사로도 쓰이고요. 두 번째, 준동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딱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다고. 자,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그리고 다른 내용이 쭉 이어지는 어떤 문장이 하나 있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문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또 보어 또는 수식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어떤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품사로서의 동사, 뭐뭐다로 끝나는 단어가 바로 문장의 요 자리에 쓰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문장의 동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품사로서의 동사가 요 자리에 쓰이면 이걸 바로 문장의 동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요 역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고 동사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 자신만의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준동사는 어떤 걸 준동사라고 하냐면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우리 벌써 몇 번씩 나온 거예요. 우리가 부정사라고 하는 거
그게 준동사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용어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부러 그 용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동사에 to를 붙이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문장에서는 역할이 세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들을 우리가 준동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이나 이 모습을 가지고 명사도 형용사도 부사도 되죠.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요게 명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문장에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만약에 부정사와 ing가 부사 역할을 했다. 근데 부사는 수식어잖아요. 그러면 부정사와 ing가 바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애초에는 동사였는데 to나 ing를 붙여서 품사가 변해버려서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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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바로 요 상태에서도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바로 이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간 상태에서도 동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동사의 성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이거 이해 하나만 가지고도 실력이 그냥 바로 확 늘어요. 대신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엔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37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7번에 동사라고 그러면서 1번, 2번 보면 문장의 동사 또는 준동사로 쓰인다. 방금 했죠?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3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3번 밑에 1, 2, 3 아주 기초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4번 문장의 동사로 쓰일 때 주요 형태 거기 1번, 2번, 3번 칠판 설명한 거고요.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 일반 동사에 s나 es 붙인다. 라는 거 있죠. 자, 그리고 5번. 준동사의 형태 및 역할 해서 약간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지금 칠판에서 말했던 요런 형태만 여러분들이 익숙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점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기초적이긴 하지만 7번에 3번을 다시 보세요. 7번에 3번을 보면 종류라고 그러면서 옆에 뭐라 쭉 적혔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 밑에 1번 보세요. 비동사 해서 옆에 비동사 쫙 있죠. 맨 앞에 첫 단어 be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칭에 따라서 현재 시제일 때는 am, is, are 이걸 적절하게 골라 써야죠. 그리고 이제 am, is, are의 과거, am의 과거 was, is의 과거도 was, are의 과거 were, was와 were는 과거형, 마지막에 been 이게 바로 과거 분사형. 그리고 이제 일반 동사는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 한다. 그리고 조동사 해서 옆에 쫙 있죠. 요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팔품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얘기가 앞으로 계속 수도 없이 반복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꾸준하게만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이전에 좀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둬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해도 빨라지고 쉬워지고 할 테니까 지금 2시간밖에 안 했지만 요걸 좀 복습을 잘 해놓고요. 관련된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놓고 나중에 설명을 들을 때 확인해보고 아니면 그 전에 해설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놓은 다음에 설명으로 추가로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꼭 한 다음에 39페이지, 40페이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틀릴 수도 있지만 답을 보고 설명을 다시 듣고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해 나가면 되니까 39페이지, 40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놓으면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41페이지의 문장의 종류라고 아까 이제
몇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해서 먼저 기초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는 한꺼번에 쭉 풀어나가는 식으로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복습을 철저하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2시간이 끝났어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